자,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론 공부할 겁니다.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의 시장, 맥주 시장 이런 거와 달리 여러 차이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쭉 알아봅니다. 특히 주택 시장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 일단은 시장의 개념 정도 알고 출발해 볼게요. 그 시장의 개념 딱 중간에 시장 개념 있죠? 개념은, 자,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가격이라든가 수량이 정해지고 매매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곳 있죠? 이런 게 이제 시장입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있죠? 이런 것들을요, 시장이라 하는데, 그 밑에 자, 추상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나온 건 아니고 어쩌다 이제 지문에 끼어듭니다. 저 용어가 뭔가. 그래서 이거는요, 구체적 시장이다. 그리고 요거는요,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구체적 시장은요, 직접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이죠. 이런 걸요, 구체적 시장이 줍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요, 동대문 시장, 아니면 여기도 어디 시장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동대문 시장이다. 이런 형태를요, 구체적 시장.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을요, 구체적 시장. 그리고 이런 형태의 시장이 아닌 거는 다 그냥 추상적 시장에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시장, 우리 G마켓 이런 데 들어가서 물건 구입하기도 해요, 안 해요? 근데 물건은 엉뚱한 데가 있는데 컴퓨터 상으로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요, 추상적 시장. 그리고 자본시장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시장을 얘기하는데, 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회사를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뭘 사고 팔아요? 회사. 그래서 어떤 회사를 50%를 초과해서 구입했다. 그러면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회사를 여기다 갖다 놓고 파나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증권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주식이라는 증권 가지고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다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자, 부동산 시장은 때로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 어떤 사람이 그 오피스텔 딱 지어서 분양 직원들 데려다가 그 앞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분양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이때는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어떤 중개사님이 요 정도 바운드리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이쪽 이런 것은 물건이 다 근처에 있어, 없어요? 이쪽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물건은 어디에 있냐면 저기 포항에 있는데, 포항에 바닷가에 있는 땅인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죠? 여기서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이 계약서만 가지고 서류상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는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게 그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135페이지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불완전 경쟁. 요거는 지문에 가끔 끼어드니까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 크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리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요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은요, 수요를 위한 공급자들의 경쟁,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 있다. 아니면 공급을 위한 수요자들의 경쟁이 극에 달해 있다. 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만 둬 놔둬요? 즉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누구라도 절대 정상적인 이윤밖에는 못 얻어요. 그러니까 절대 초과 이윤을, 정상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다들 그냥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이윤만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라는 거고, 얘는 불완전 경쟁은요, 요거는 누군가는 분명히 뭘 얻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고, 이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요,
가격 순응자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그대로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순응자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절대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죠.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이용 요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 이상의 이윤을 벌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장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대기업들은 큰 돈 벌어 못 벌어요? 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미장원은 장사 하도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미장원은 장사 하도 안 돼서 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시장을 얘기하는 거냐면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러한 4가지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못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안정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인데 왜 있냐면 불안전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완전 경쟁의 요건이죠. 요거를 이게 나열한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완전 경쟁은 한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맨 먼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자, 모래알처럼 많은 수요자라든가 모래알처럼 많은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자, 만약에 어떤 지역에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걔네들은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건드려 안 드려요? 아유 죄송합니다. 가격 결정자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가격 뭐라고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면 지들 마음대로 가격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없어요? 내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아무리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자, 어떤 기업은 유독히 품질이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 안 몰려? 몰리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합니다. 동질의 상품. 품질이라든가 서비스가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무리 완전 경쟁이 하더라도 극히 초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가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선다고 하길래 자, 어떤 아줌마가 총알같이 가서 라면집을 딱 차렸습니다. A라는 라면집. 그러면 이 여학생들은 이 집밖에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집은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자, 이런 시장에는 초단기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치자. 초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자,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곳에는 다른 기업들이 가만 둬 안 놔둬요? 안 두죠. 며칠만 지나봐요. 우후죽순 라면집이 생겨 안 생겨? 생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들고. 그럼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초과윤이 없어질 때까지 먹을 게 있는 한은 계속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용이해야 됩니다. 기업의 진입이 매우 자유롭다 해줍니다. 기업이 진입이. 자, 그리고요. 이 지나치게 또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손해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안 되겠다. 얼른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걸요. 퇴거다 해줍니다. 퇴거. 자, 기업이 누군가 큰 돈 벌고 있다.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나치게 손해나면 에이 안 되겠다.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정상적인 이윤밖에는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에서는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 현재 공표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도 안 했죠?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정부가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발표도 안 했죠? 근데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무슨 귀신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조건을 한 개라도 갖췄나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 일단은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좀 비싸기 때문에 돈 좀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역 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생산활동 할 사람이라든가 회사 다닌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위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요, 상대적으로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다 다른 겁니다. 동질의 상품이 아니라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 아파트와 똑같이 지었다 하더라도 여기는 근처에 병원이 있고 여기는 장례식장이 있고 여기는요 학교가 있고 여기는요 무슨 이거 지하철이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됐죠? 이렇게 동질의 상품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퇴거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지어갖고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으니까 막 줄로 서 있다는 얘기도 살려고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초과는 얻을 수 있네요. 맞죠? 그러면 나도 한번 여기다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오피스텔 짓는 게 쉬워요, 어려요?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되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어떤 경우는 정부에서 더 이상 못 짓게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바람에 얘들은 계속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막 들어왔다고 치자. 막 서울 많이 들어와서 막 그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면 막 임대도 안 되고 하면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요? 임대도 안 되고 팔리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빠집니까? 계속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는 계속 큰 돈 벌고 누군가는 계속 손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표된 정보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알아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표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상 이상의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장관 청문회할 때 낙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거의 70% 정도는요. 자신이 공직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알아 몰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이름으로 무슨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출세길에 지장이 있으니까 친구 명의로, 사촌 명의로 아니면 장모님 명의로 구입했다가 나중에 탈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무수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표된 정보는 알지만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인들은 알아 몰래? 모르니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한 사람들은요 무지막지한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게 한 개라도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을요 이 완벽한 불안정 경쟁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불안정 경쟁 시장은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자, 먼저 독점 시장이라는 게 있고 독점 시장, 그 다음에요 과점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점 시장. 그리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한 명인 시장, 공급자가 뭐라고요? 한 명인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독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경제 전체를 따진다면 전력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전력시장은 한전에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건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한전이 전 세계 전력기업 중에 당기 순이익이 1위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걔네들은 뭐 일반 이 기업들한테는 전력요금을 싸게 매기고 우리 같은 사람 있죠. 얘네들은 뭐 다 겨울 여름철에 날 더울 때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팍팍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 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라든가 철도 시장 이런 것들도 일종의 독점 시장입니다. 코레일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SRT도 있는데요. SRT는 코레일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점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은요. 그런 이제 공급자가 수명, 그러니까 2명 내지 대여섯 명이 지배하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시장은 거의 대부분 다 뭐라고요? 과점 시장입니다. 몇몇 기업들이 그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그럼 얘네들 어떤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냐면 얘네들 보통 가격 담합을 통해서 뭘 담합이라고요? 가격을 담합합니다. 그러면서 얘들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전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아니면 핸드폰 통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SK라든가 KT, LG 있죠.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기업이 통신시장을 지배하는 거죠. 걔네들은 이 통신 요금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라 해도 걔네들은 거의 안 내립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내렸다가는 지들 전부 다 손해봅니다. 손해보니까 더 이상 내려가다 보면 지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그 휘발유 시장, 석유 시장을 볼게요. 요즘엔 개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SK 앵크린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GS 칼텍스 그리고 쌍용 오일뱅크 현대 오일뱅크 쌍용 쌍용 뭐예요? 쌍용 S오일인가 이렇게 했었죠.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과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이라고 치자. 1,800원이었는데 만약에 이 GS 칼텍스가 세차장 같은 게 못 갖추면 장사가 잘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에라 부르겠다. 1,700원 내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 안 몰려? 몰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휘발유 넣고서 이게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잘 알아 몰라요? 몰라요. 휘발유 넣은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보고서 먹어보면서 품질 좋네 이러나요? 그냥 집어넣고서 잘 굴러다니면 품질 좋은지 알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싼 게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가장 싸게 파는 집 있죠? 거기로 가려고 할 겁니다. 요즘에는 그 앱 같은 거 다 깔아놓고서 얼마 하는 거 다 찍혀 있습니다. 그 집으로 크게 멀지 않으면 그 집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집으로 다 몰려드니까 얘들은 장사가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애들도 내릴 수밖에 없어요. 1,700원. 여기도 뭐라고요? 1,700원. 1,700원. 이번에는 쌍용이 분위기도 안 좋고 시도 찌꾸 꾸질꾸질하니까 안 되겠다. 1,600원으로 내릴 수 있죠. 그러면 다 이 집으로 가려고 안 가려고? 가려고 하니까 다른 집도 다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출혈 경쟁이 생깁니다. 무슨 경쟁이라고요? 출혈 경쟁이라는 게 원가 이하로 막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다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가격 경쟁했다가는 얘들 다 망합니다. 그죠? 그런 게 얘네들은 다 알게 모르게 다 가격 담아하는 겁니다. 얘들의 이 사람의 그 며느리가 여기 가서는 뭐가 돼 있다고요? 여기 딸이 여기 며느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은 여기 가서 뭐라고요? 사유가 돼 있고 엉키고 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는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서로 암묵적으로 그런 식으로 담합을 합니다. 우리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요것저것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을 담합합니다. 담합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과징금을 맞는다 하더라도 과징금은 25억인데 이익은 얼마나요? 100억이 나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이익은 그냥 과징금 맞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담합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가는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과점 시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주도하는 시장, 이러한 시장이 대부분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인데 얘는 이제 완전 경쟁 요건을 웬만큼 다 갖췄는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형태를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 미장원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시장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우리 미장원 같은 경우는 미장원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공급자도 무지하게 많고 이용자도 무지하게 많아요 적어요? 많다. 그리고 이 미장원 하는데 좀 어렵진 않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괜찮은 미장원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기업의 진입도 자유롭고 장사가 안 되면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미장원 하는데 엄청난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근데 동질의 상품이 아니라 상호 이질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거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잘 보면 어떤 미장원에 가면 장사가 잘 되는 미장원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가면 그 손님들이 빠글빠글하고 파마하려고 이 우주선에 쓰는 헬멧 같은 거 있죠. 그거 쓰고 뭐 잡지 같은 거 본 사람 많아요, 저거요? 그런 집 가면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뭔가 그러니까 아주 파마를 아주 잘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서비스가 좋다든가 뭐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파마 한 번 하면 30년 동안 안 풀어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품질도 아주 뛰어나고 이런 집에서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요, 안 몰려? 몰리는 바람에 쟤들 나름대로 가격을 올려도 그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격을 올려도 그 집 가려고 안 가려고요? 가려고 하고 그 집 며칠 쉰다 하더라도 기다렸다 그 집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에 가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당한 정도의 가격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정도의 뭐라고요? 이윤도 얻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독점적 경쟁이다 해줍니다. 되셨죠? 다른 거 완전 경쟁의 요건을 웬만큼 갖췄는데 이 부분만 독점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어쨌거나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완전 경쟁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게 있어 없어요?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좀 공부할 거냐면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용어 정도 정리할게요. 자, 위에 바로 중간 정도에 136페이지 중간 정도에 용도에 따른 구분이 있어 없어요? 여기에는 뭐 무슨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공업용, 뭐 이렇게 묘지 같은 특수용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되고 그다음 바로 밑에 시장 범위에 따라 시장은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시장 이걸요. 전체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체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쪼개볼 수 있는데 어떻게 쪼개볼 수 있어요? 쪼개진 하나하나를요. 부분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분 시장. 어떻게 쪼개냐면 일단은 이 그 지역별로 쪼개볼 수 있겠네요. 지역별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 자 부산의 부동산 시장, 여기는요 뭐 광주의 부동산 이렇게 쪼개볼 수 있죠. 그리고 같은 부산이라 하더라도 자 이거 용도별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대형 아파트 시장, 소형 아파트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질에 따라서도 자 초호화 아파트 시장이 있는가 하면 서민 아파트 시장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구분된 하나하나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부분 시장 혹은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겁니다. 세분화된 시장별로 가격이라든가 거래 관행 같은 게 거의 비슷해지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요 부동산 하나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자,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면 요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요, 개별 시장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나는 좀 돈 좀 많이 받고 싶어요? 덜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을 조금 주고 싶어요? 많이 주고 싶어요? 조금 주려고 하니까 하나의 가격과 수량이 결정될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다. 이런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개별 시장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도 정리하시고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완전 경쟁의 요건 4가지 정도는 나중에 이제 암기하고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정한 동진이 이렇게 해서 어떻다고요? 동진이다. 이렇게. 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요거는요,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퇴거가 자유로워야 되죠? 그죠? 그리고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셔야 되고, 그리고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정한 동진,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알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다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우리 137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 혹은요 특성 해줄게요. 특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하고는 다른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다르게 어떤 특성이 있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맥주 시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파트 시장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맥주 시장에 비하여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런 얘기죠. 그걸 알아보는데 이거 옛날에는 이제 앞자리 따서 암기하기로 했는데 요즘에는 앞자리 따서 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성질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얘기들만 쭉 적어놓으면 됩니다. 먼저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국지성이 있다. 국지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자꾸 좁아지게 하는 거 있죠. 이거 왜냐하면 꼼짝 못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걸요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여기다 원룸 지어서 부산에다 광고할 필요가 있나요? 부산 사람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또 출근하고 이러지 않겠죠? 아, 부산에 원룸이 없습니까? 거기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꼼짝 못하는 바람에 요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동네에서 회사 다니신 분이죠. 이분들한테 광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꼼짝 못하는 바람에 지역적으로 어떻다고요? 좁아지게 합니다. 좁아진 하나하나를요 뭐 세분화된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꾸 세분화된 시장으로 세분 시장으로 좁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적으로. 자, 이 정도 하시고 두 번째는요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비공개성이라는 것은요 이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요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맥주를 구입했는데 어떤 맥주 이걸 숨길 필요가 있나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2,500원에. 그죠? 근데 부동산은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같은 토지라도 가격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고. 자, 아이파크 아파트라도 전부 다 같아요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요 거래 내용이라든가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탈세 목적이라든가 재산의 은닉 목적으로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운 계약서 같은 거 쓰는 게 거의 관행이었죠. 다운 계약서 왜 씁니까? 아,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 내용을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결국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번에 거래했던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탐색 비용, 정보 탐색 비용, 정보를 탐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보 탐색.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정보를 탐색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사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님이 물건을 거래할 때는 거래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거 작성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려면 중개사님이 공짜로 해줘요?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대가 받으려고 하는 게 뭐 중개 수수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정보 탐색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비표준화성이다. 이건 또 뭐냐면 자, 우리 그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품질로,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병에 담아서 전국에 배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표준화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다 다른 겁니다.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표준화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걸요 일물 일가의 법칙이다. 근데 부동산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토지 한 평당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비조직성이라는 것도 자, 이 그 조직화된 시장을 만들기는 매우 곤란하다. 대표적인 게 개별성 때문이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맥주를 똑같은 규격과 품질로 전국에 배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 가서나 똑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서울에 있는 거 다르고 부산에 있는 거 다르지 않겠죠? 똑같은 맥주라면 브랜드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국 어디 가서나 똑같은 걸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맥주 시장 같은 경우는 총판에서 오비에서 시작해서 총판, 그리고 도매상, 그리고 지역 구석구석까지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된 시장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하나하나 다 다른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를 하더라도 생긴 건 똑같지만 이 근처는 공원이 있고 이 근처는 묘지가 있고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이 동네는 5차선 도로, 이 동네는 도로가 아예 1차선밖에 없다든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고 거래해야 됩니다. 아무나 구입하면 안 되죠? 맥주는 똑같은 거니까 아무 데서 가서 구입하면 되지만 얘는 하나하나 보고서 거래를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 그래서 결국은요,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거래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가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걸요,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부동산 구입할 때 하나하나 다 보고 거래해요, 안 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보고서 거래하는 겁니다. 다 확인하고 직접 가서 창문 같은 거 열어보고 다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직거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순서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조절이 곤란하다. 특히 수급 조절이,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특히 조절이 곤란하다. 자, 이거는 어떤 지역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자, 어떤 지역에 땅 가격이 올랐다. 땅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땅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만 계속 폭등하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갑자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늘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단기적으로는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폭등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만 폭락한다는 얘기죠. 이걸 적정한 가격이라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도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자, 단기적으로는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가격 왜곡 현상. 단기적으로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수요 때문에 가격 폭락한다는 얘기죠. 이런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매의 장기성이라고 해서 매매 기간이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좀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야 그나마 좀 잘 팔리는데 상가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은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고 토지 같은 거는 아예 안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2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팔린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환금성의 곤란으로 이어진다 입니다. 환금성이 뭐냐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금성의 곤란으로 이어진다. 부동산만 잔뜩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 법적인 제한이 상당히 과다하답니다.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한 활동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주택 한복판에 내가 공장 같은 거 짓게 되면, 연탄 공장 같은 거 짓게 되면 주변에 피해를 줘야 안 돼요? 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법 공부해야 하네요.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법이 거의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 규제가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0, Q0 돼 있는데 만약에 균형 가격이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는 양이 이렇게 많죠. 그럼 물건이 이게 수요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팔려고 내놓은 것은 5채밖에 안 되는데 사고자 하는 양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하면서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 기회에 팔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걸요 공급의 법칙. 그리고 이만큼 살려도 자꾸 올라가니까 못 사겠다고 줄어드는 거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이제 이 균형점이 이루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아까 했었죠? 시장 뭐라고요? 자율 조정 기능.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는 얘기는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아파트 못 짓게 하거나 못 팔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모자란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겁니다. 자율 조정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금의 유용성.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무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금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은행 이자 같은 게 비싸면 사람들은 요즘처럼 부동산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이 금융과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냐 이거에 따라서 무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맥주 사 먹는데 돈 빌려서 사 먹고 하진 않겠죠? 뭐 친구한테 한 1,000원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2,500원 정도라면 돈 있어 없어요? 다 뒤져보면 있겠죠? 돈 빌려서 맥주 사는 경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은행에서 돈 빌려 안 빌려? 빌리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냐에 따라서 무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능 잠깐 한 다음에 끝나겠습니다. 네, 주어되죠? 이렇게 간단하니 이렇게 안 좋은 것들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물어보니까. 자,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 139페이지 볼게요. 자, 139페이지에 맨 위에 쪽에 박스 바로 아래 보면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 완전 경쟁과는 다르게 사려는 사람도 적고 팔려는 사람도 적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까 얘기한 거. 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된다. 비공개성이라는 얘기는 이 탈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의 은닉 목적으로 잡고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숨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요.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는 약간 어려운 편이네요. 3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요. 수요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있죠. 이런 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되셨죠? 오케이 하시고 이번에는 그 밑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되죠?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이걸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알아볼게요. 먼저 거기 보시면 자원을 배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아니면 생산자들의 자원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거는 원투룸 시장입니다. 원룸 투룸 시장. 요거는요, 뭐 빌라 시장 이렇게 해볼게요. 빌라의 시장인데 어쩌나 이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다고 치자. P0, Q0 이렇게. 그다음에 빌라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P0, Q0 나 근래 들어서 근래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늘었어 안 늘었어요? 장가 안 간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애를 낳더라도 많이 낳아 적게 낳아요? 거의 한 0.8명 가구당. 그래서 한 명도 못 미치게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빌라보다는 원투룸 같은 거 있죠.
요거 훨씬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가면 원투룸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거기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한 30여 년에 걸쳐서 자, 빌라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였고 원투룸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원투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고 이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어디 갔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의 돈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돈이 빌라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원투룸 쪽으로 이제 배분된 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도 빌라에서 돈을 빼서 어떤 쪽이라고요? 원투룸 쪽에 이제 배분된 꼴이라는 거고, 공간 구조 자체도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원투룸의 공간 구조로 바뀌어 나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공간도 배분되고 자원도 배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능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교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교환 기능이다. 자, 교환 기능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에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동산끼리 교환되기도 해야 하네요? 하죠? 아파트하고 토지하고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 요거는 약간 어렵네요. 자, 요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빌라를 아파트 주인한테 팔고 내가 그 아파트에서 전세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이런 게 일종의 소유와 임대를 교환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가격이 창조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창조되는, 새로운 가격이 자꾸 창조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가격 창조 기능이다. 우리 맥주 같은 거 거래할 때는 저번에는 2,500원인데 요번에는 2,000원이고 또 거래할 때는 1,200원이고 이러지 않겠죠? 근데 부동산은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파괴되고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가격 창조 기능이라고 한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닌데 요거는 가격이고 요거는요 시간입니다. 시간, 타임. 그래서 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가 이제 팔려고 할 때 요거를요 매도인 해줄게. 누가라고요? 파는 자를 매도인. 그리고 요걸 사고자 하는 사람을요 매수인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매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비싸게 팔고 싶어요? 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팔고 싶은데 얘가 자꾸 사는 사람이 안 산다고 하면 점점점 낮춰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매도인의 제한 곡선이다 줍니다.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 그 다음에 매수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어떻게 사고 싶을 겁니다. 그 대신 근데 얘가 자꾸 안 판다고 한다면 점점 올려줄 의향이 있어 없어요? 있다. 이거 말하고요 매수인의 제한 곡선이다. 시간이 감에 따라.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재화시장이라, 예를 들어서 수박시장이라고 치자. 그럼 수박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7,000원에 달랍니다. 그럼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데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 불러 안 불러? 아줌마 하면 안 오니까 누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에이, 왜 그래요? 그 대신 내가 1,000원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아줌마가 살 수도 있어 없어요? 그죠? 곧바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알겠죠?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무지하게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는 자 입장에서는 20억 불렀는데 사는 사람은 10억에 달랍니다. 예를 들어 그럼 거래가 돼야 한대요? 그러면 갑자기 그 파는 사람이 10억 깎아드릴게요 하진 않겠죠? 10억이 무슨 개 이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툴툴거리면서 집에 가는 겁니다. 그죠? 집에 가서 가끔 이제 사람 시켜서 입질해 보는 겁니다. 전화해 봤더니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죠? 시간 지나면.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이제 중개사님이 딱 나타나서 이만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야, 매수인 너 이만한 가격에 살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할 용기가 있었는데 이만큼에 사라고 하니까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고, 이번에는 매도인 불러서 야, 내가 이만한 가격을 받아줄 테니까 팔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만 받아도 팔려고 했는데 이만큼 받아준다니까 팔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거래되나요? 이게 파괴되고 여기서 거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또 파괴되고 여기서 거래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낌으로 20평짜리 그 땅이 있는데 거래할 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요 정도 범위가 특히 이제 부동산 활동, 특히 중개 활동의 범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자, 예컨대 그 밑에 보면 임대업자라든가 과세평가원, 뭐 중개업자 등 이런 사람들은 이 바로 위에 건축업자라든가 투자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각종 정보를 얻어가요, 안 가요?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축업자가 중개업소에 들려서 요즘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수익성이 좋아요 하면은 중개업자가 그 성실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돈 좀 약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다든가 가만히 있으면 이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가격도 물어보고 합니다. 각종 정보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양과 그 다음에 질도 조정이 됩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요즘 들어서 초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서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가능하면 잘 팔릴 거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초호 아파트에 대한 건물은 많이 지으려고 하고 그다음 오히려 서민 아파트는 덜 지으려고 하죠. 자연스럽게 소비의 욕구에 맞춰서 양뿐만 아니라 뭐예요? 질까지도 조정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러한 기능하고 나머지 몰라세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가볍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